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번에 방북 수행단에 포함되어 있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힘든가 선수가 힘든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요. 감독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자기만 잘하면 되지만 감독은 남을 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네, 마침내 오늘 날이 밝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감독으로서의 대통령인가 선수로서의 대통령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년 만에 치러지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18년 전에 취재 수첩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치러진 8.15 이산가족 상봉 평양 취재기가 참 새로웠습니다. 조선은 하나다라고 쓰여진 평양시내 초입을 통과해서요. 개선문, 모란봉, 평양대극장, 김일성 광장을 거쳐서 프레스센터가 있는 고려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평양의 첫 인상은 넓고 한적했고 깨끗했습니다. 가슴은 벅찼지만 말문은 잘 열리지 않았던 2000년 8월 평양의 3박 4일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블랭크 상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제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공포 우선 해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이었습니다. 네, 남북 두 정상이 그리게 될 백지 위에 한반도 평화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관심사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번 방북단에 동행하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로부터 평양의 2박 3일 일정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최근 수차례 평양 취재활동을 편 진천기후 평양순회 특파원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남북 정상이 들르게 될 곳곳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를 나서서 평양행합니다. 네, 잠시 뒤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헬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네네. 8시 40분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전용기로 서해 직항로 경유해서 평양 순환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 북측의 영접을 받고 이제 환영식이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오찬이 있고 이어서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는 달리 첫날부터 곧바로 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돌입을 합니다. 예. 장소는 아마도 노동당 본청사 회의실이 아니겠느냐. 네네. 이것도 역시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 백화원 영빈관에서 그냥 했죠. 네네. 회담 뒤 예술 공연과 만찬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아마도 빛나는 조국을 감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이것도 또한 미지수입니다. 네네. 이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브랭크네요, 예. 정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전에 아리랑 축전 감상을 했죠. 네네. 예. 그 일정은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일 일정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백화원 영빈관에서 할 것이냐, 노동당 본청사에서 할 것이냐. 이 백화원이 약간 좀 떨어져 있고요. 노동당은 약간 좀 그 고려호텔 아래쪽으로 있는 곳인데, 네. 어디서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거기가 혁명의 심장부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첫째는 남북한 사이 이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예, 예.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둘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국제사회의 그 눈길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왜 그렇죠? 예. 최근에 이 북한 관련해서 아예 그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이 트위터 글 올리는 거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예. 회의를 하다가 막 중간에도 올리시고 뭐 이러시는데 일단은 관망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네.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의례적인 뭐 인사 정도 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뭔가 별도의 주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은 밤사이 트위터에 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대북 제재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네네.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 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그 밤사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네네. 미국 쪽에서 이제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예. 강력 비난을 했습니다. 네네. 당분간은 대북 제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예. 지난 6일에 뭐 아시다시피 북한 해커를 기소를 했고 또 일주일 만인 13일에는 이 IT 관련 북한 사람 1명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기업 그 사람이 운영한 건데 그 두 곳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가 있죠. 네네. 이게 수석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우리 쪽의 분위기는 잘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대북 제재를 좀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국내 소식 좀 알아보죠. 그린벨트 해제 놓고 또 두 곳 늘 좀 다투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9.13 부동산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측이 이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놓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특히 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놓고 고성이 요구할 정도로 예.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국토부 쪽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이런 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택지 조성하자. 예, 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예.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이러면서 반대 중이라 그럽니다. 네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거다. 이런 네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이제 세수증대 차원에서 아파트 지어야 하니까 예, 예. 이 그린벨트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면 통상 국토교통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건 남겨놔야 한다라고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예. 이번은 완전히 반대가 좀 된 그런 그 상황인데 네. 이러다 국토교통부가 국토 포기부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져 있다는데 말이죠. 25% 정도. 예. 이제 꽉 이제 포화 상태가 있으니까 벨트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25% 정도는 녹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에?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 적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울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시민들이 사는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것이 과연 택지로 바뀌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 양론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명확치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대출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 대책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어제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본 그날인데 현재 은행 전산 시스템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를 일단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예. 이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네네.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시스템에 보유 내역 조회를 이제 의뢰를 하거나 대출 신청자에게 납세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주권,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이제 했는데 이걸 확인할 수단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황급히 분양권 실거래 확인 시스템을 이제 연계할 준비에 돌입을 하긴 했는데 예. 10월 말께나 돼야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백기가 상당히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은행 대출 창구 직원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금융당국이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 신규 대출은 사실상 이제 중단 상태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황급히 또 은행연합회가 실무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급히 만든 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것도 이제 미지수입니다. 실무지침이라는 게 이제 흔히 그런 거잖아요. 자주 하시는 질문 하면 이제 들어가면 착착착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답이.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애매하면 사실은 실무자들은 더 이제 혼선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분을 놓고 참으로 많은 그 문제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대책을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쏟아내시는데 네. 정부가 오히려 부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 8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특별 수행원들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평양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있었던 1, 2차 정상회담까지 남북 정상 간 5번째 만남이자 문재인 대통령과는 3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는 어떤 진전이 가능할지 한반도에는 또 어떤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총리 지내셨고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분이십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0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1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게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뭐 감회가 아주 남다른데요. 이게 네네. 지난 11년간은 나한테는 한 세기같이 길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네네. 남북 관계가 지난 11년간 아주 뒤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요 9년 동안에 네네. 너무 처참하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니까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예. 네, 오늘 오찬 후에는 특별수행원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난다는 건데요. 부총리께서 만나시면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적시자 총대를 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가면 꼭 만났으니까요. 네네. 아주 가까운 벗을 만나는 것 같고 또 큰 형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 그 특별 수행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은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둘이 이야기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서로 신뢰의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는 해야겠죠. 네네. 최근에 그 대통령 원로 자문단으로 그 오찬 간담회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그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뭐 조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있었고요. 네네. 다만 한미 간에 이게 우호 동맹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 한 이 평화가 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억제고 악마화하는 쪽으로 힘을 쏟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이고 또 6.12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 6.12 합의 이후에 좀 삐걱거리니까 네네. 우리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일을 하셔야죠.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중재자론 많은 그 이야기가 하고 있고 또 기대도 또 많이 좀 걸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석 중재자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취입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여건이 됐죠. 그것은 첫째 지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놀랍게도 그 평창 피스 프로세스가 남북 간에도 시작이 되고 네네. 남북 간에 시작된 피스 프로세스가 북미 간에도 이제 이어져서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그 호의적인 평화지향적인 합의가 북미 정상 간의 호의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합의로 이 선순환되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난 70년 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적인 현상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상 간의 신뢰는 있습니다. 비록 북미 간의 이 합의가 삐걱거리지만은 트럼프와 이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혹은 뭐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 연애 글을 그러듯이 서로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문 대통령의 인품과 정직성과 그 타협하고 서로 이게 니고시에이트하는 협상하는 기술을 트럼프가 높이 평가해서 이번에도 이 북미 간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그 협상가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맡겼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협상의 그 의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핵화 의제는 과거에 뭐 의제로 올라온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매우 조심스럽고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는데요. 네네. 비핵화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왜 어렵고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인가 하면은 소련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예. 그 미국 CIA 울시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험악한 밀림의 붉은 용이 죽고 난 이후에 붉은 용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무서운 독사들이 밀림에 우글거린다 그랬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소련은 해체가 됐지만은 뭐 각종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런 세력이 굉장히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런 뜻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비핵화와 더불어 핵물질의 비핵화 비확산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아주 핵심인데요. 예.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과연 남북 정상 간에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낙관할 수 없죠. 그러나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우리가 일찍 보지 못하던 북미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의 축이 움직이면은 예. 이게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계속 북측에서 고집한다면은 대통령은 어떠한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말이죠. 지금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하느냐, 비핵화 실제로 먼저 해야 하느냐 갖고서 서로 삐걱대는데요. 네네. 이것은 동시에 추진할 건 동시에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 가려서 네네. 동시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그 단계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지 천명을 동시에 하고요. 예, 예. 동시에 하고 나서 즉시 비핵화 실천으로 북한에 들어가는데 비핵화 실천은 길고 멉니다. 신고하고 사찰하고 폐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긴 과정에서 북한이 하나하나씩 신고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 대응 조치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사찰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 경제 제재 조치 1단계를 신고하면 하고 네네. 사찰 시작하면 제2단계를 하고 그다음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국제경제기구에 북한을 가입시킴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평화체제로 바꿀 때 중요한 게 이제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거겠죠. 예, 예. 그런 단계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뢰 바탕으로 조치를 하면 이제 이게 비핵화가 되는 거죠. 예. 따로따로 띄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 패키지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게 패키지가요.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네. 동시에 하는 큰 패키지 안에 네. 각 단계마다 작은 패키지가 따라가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뭐 연관돼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군사적 긴장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실제로 예. 보면은 DMZ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재래식 무기들이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핵무기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DMZ 안에 있는 그 위험한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게 지뢰입니다. 지뢰. 예. 지뢰 제거하려면 지뢰가 하도 많이 뭉쳐서 네네. 굉장히 이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정성스럽게 이걸 조심스럽게 추진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 또 지뢰는 이것은 전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입니다. 국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뢰 제거를 위해서 한미 간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요. 네네. 그게 미국이 또한 거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DMZ에 지뢰가 제거되고 DMZ 안에 무기를 사용하는 금지하고 지난번에 무슨 북한의 군인이 하나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예, 예. 넘어왔을 때 북한 군인들이 그 바로 그 DMZ 경비구역에서 막 총 쏘는 거 우리가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예, 예.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원래 남북 간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군축도 해야 합니다. 네. 남과 북이 10만 명 수준으로 이 군대 규모를 감축하면서 네네. 이제 남북 간의 군대는 한반도에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를 지키는 예. 이 평화군의 이 기능으로 역할로 바꿔줘야 할 거예요. 예. 군축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됩니까? 군축에 대한 방향 같은 것도 내가 지금 양 정상 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신뢰로 이렇게 다시 묶어지면은 네네. 그게 밑에 관료로 내려와야 돼요. 악마는 예. 항상 밑에 이 새 측에서 나옵니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정상 간에 예. 합의해도 밑에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도 보면은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를 하고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서로 칭찬하는데 밑에 볼턴이나 그 밑에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방장관이 잘 안 먹잖아요. 예, 예. 그 꽃 같은 게 지금 북한에도 있잖아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 말한 게 밑에 김영철 씨한테는 잘 안 내려가서 예. 아주 지난번에 굉장히 좀 위협적인 편지를 폼페이한테 보내니까 네네. 폼페이가 북한 못 갔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평화지향적인 큰 틀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밑에 관료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에 늘 악마가 작동한다. 그것을 청산하면서 이 군비 축소 문제를 북한과 성실하게 이제 실무진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무진이 최고위의 평화의지, 탈냉전된 평화의지를 내면화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미국도 잘 안 돼 있고, 북한도 잘 안 돼 있고, 한국에도 잘 안 돼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더 여쭤보다면요. 저희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기가 찬 것은 촛불혁명 이후에 이게 정치권이 난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안 달라졌더군요. 그건 뭐냐면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하면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수록 그것을 정치적인 이득으로 전환시키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남북 간에 70년간 지배하기 때문에 아직도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남쪽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그것을 규제를 했단 말이죠. 네네. 난 그게 이제 촛불 이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의 일부를 보면은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4.27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것은 국제적인 감동을 주고 21세기 새로운 평화시대, 번영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면은 여기 당리당략을 떠나서 여고 야구 간에 이건 비준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남북관계 악화되면은 항상 득보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지금 영화 상영되고 있는데 공작 영화는 그 실화인데요. 네네. 그 한번 정치인들 좀 다시 한번 보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현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내년 3.1절이요.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과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가요?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는 100년 전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비폭력 평화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당시 세계를 기나게 한 거거든요. 예. 그 정신을 남북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3.1 운동 정신으로 그 수립된 망명 정부에서 그 민주공화제를 내세웠어요. 네네. 그것은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이걸 되새겨야 해요. 네네. 되새겨서 이런 중요한 3.1 운동의 가치를 남북 간에 공유한다면은 대통령 말씀대로 공동사업이 무엇이 되든 간에 난 될 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하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을 21세기 지금 이 한국 그러니까 남북, 중국, 일본이 다시 재성찰해서 그 이 지역이 평화 번영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평양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시면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수행원으로 방북을 앞둔 한원상 전 부총리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몇 차례 평양 취재를 통해서 평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온 진천규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부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평양 곳곳을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3차) 남북 정상회담 특집 인터뷰 평화를 기다리는 아침. 네, 오늘부터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치러집니다. 경제, 사회, 문화 각계 수행단도 함께 하죠. 실시간으로 화면에 비춰질 평양의 풍경 참 기대가 됩니다. 단지 화면에 비춰진 모습 말고요. 일상 속의 북한, 평양의 모습 어떨까 참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독서 목록에 선정됐었던 책이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네, 저자 평양 순회 특파원 진천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진천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양에 가 계시면은 평양 현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예. 서울에 있습니다. 예, 최근엔 어떻게 평양 방문 좀 하신 가장 최근이 언제였었죠?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가서는 평양에 주로 계셨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좀 들르셨었나요? 이번에는 개성하고요. 네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본 판문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평양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신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생하게 평양의 현재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평양에 다녀오셨을 때와 비교적 최근에 다녀오셨을 때의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면요?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네. 그리고 휴대폰. 그분들 말로 손전화가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 모양이죠? 네, 아주 많이 눈에 띕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띌 겁니다. 제 말이 아마 이번에 한 200여 분이 올라가시는데 가서 아마 직접 목격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평양 관광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식구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러는 것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죠? 제중동포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외 지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뒤면은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우리 방북단들이 초대소로 이동하는 풍경을 생중계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가게 되는 일종의 루트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진행자께서 아까 평양 순환공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네. 요즘에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평양 순환공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북쪽에서는 평양 국제공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환이라는 말 안 씁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 씁니다. 안 쓰고 있고요. 우리 남쪽 언론만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인천 영종도 공항이라고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서울공항도 서울 성남공항이라는 말을 쓰긴 한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발 성남 지역에 있다고 서울 성남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안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네. 평양 이제 바뀌었지요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 YTN만이라도 평양국제공항이라든지 평양공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평양공항에서 도착하셔가지고 백화원 초대소가 이제 숙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갔던 2000년 당시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당시를 보면 이제 평양공항에서 내려서 네네. 당시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왔죠. 물론이죠. 환영식을 했죠. 네네. 그러고 수많은 인파, 그때 당시 이제 저도 깜짝 놀라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깜짝 놀라고 일이 그리고 또 이제 더 놀란 것이 같은 자동차에 동승을 하셨죠. 서로 두 분 정상이. 네네. 아마 제가 예상컨대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환영 인파입니다. 네네. 평양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아마 쉬지 않고 달려도 한 40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0분 이상이 되면 됐지 네네. 절되지는 않는데 길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연도에 평양 시민이 꽃다발을 들고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 환영하러요? 예, 환영하러.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 60만 시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직접 취재도 하고, 참 그 함성과, 환영의 함성과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이제 간다면은 평양 시내로 진입을 하면서 평양시까지는 아주 관통을 해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양시까지 관통은 아니고요. 백화원 초대소가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대동강을 기준으로 하면 저 위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쪽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를 거치진 않습니다. 우회해서 이제 가게 되겠군요, 그럼. 아니요, 우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제가 이제 우리 서울로 치면 일산쯤에 파주쯤에 공항이 있다고 치면 서울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북악 터널을 거쳐서 뭐 저 세검정 쪽이라든지 뭐 저 청와대 쪽이라든지 이렇게 되죠. 시내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진행자도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책 부록으로 평양 시내 지도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을지로라든가 퇴계로라든가 이런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는 길이 아니니까 일부러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내를.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백화원 초대소로 가니까 을지로 세종로를 거칠 일이 없는 거예요. 굳이 거치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 알겠습니다. 이따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평양을 좀 방문하시고 취재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사는 일상의 모습들이 말이죠.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뭐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을 때가 2000년 당시였고, 제가 최근 방북한 것이 지난 17년 가을이어서 17년 만인데, 당연히 바뀌었죠. 우리 서울도 17년 전과 지금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아틀란타도 17년 전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뭐 건물은 뭐 똑같고 어떻게 할지라도 굳이 안 바뀌었더라. 그러나 평양은 건물도 많이 바뀌고 사람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양 도심지에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서울의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겠죠. 물론 뭐 특별히 많다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아마도 있을 겁니다.
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옥류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상당히 많이 있죠. 네네.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민간이긴 하겠지만 뭐 어디 무슨 냉면집만 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은 집도 많죠. 아, 그랬습니까? 비서실장께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네네. 아마도 여명거리에 있는 네네. 여명 온반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명거리에요. 최근 갔다 오니까. 거기가 요즘에 그리고 많이 뜨는 식당인가요, 그럼? 아, 뜬다기보다도 평양 온반이 평양 4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평양 당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남쪽 손님들에게 네네. 아마 여명거리 온반집에서 그 온반을 대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는 길에 여명거리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그 여명거리에 아주 멋진 모습을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음식 관련한 이야기들은 요즘에 물론 먹방이라는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끄는데, 네. 북한 평양에서도 보면은 이 음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도 있고 맛집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많이 찾아가고 이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진행자께서 꼭 가보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본 모습도. 예. 네. 저도 옥류관에서 냉면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체류하는 동안에 평양에서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들이 봤었던 2000년 또는 그 이후에 지금부터 한 11년 전 2007년 상황이랑 좀 많이 좀 변한 화면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특이할 만하게 평양의 이 거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느낀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다녀오신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창전 2012년도에 창전거리, 네네, 미래과학자 거리, 은하거리, 2017년도에 완공된 려명거리, 네네. 이러한 거리들이라는 것이 아무도 없던 벌판에 우뚝 솟은 것이 아니고요. 소위 재개발을 한 것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한 것이지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2007년 이후에 이러한 5개, 6개 거리가 모두가 섰기 때문에 아마 2007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은 모두가 다 바뀌었다고 많이 놀라워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면은 흔히 우리가 코리아 하면 이 코리아게 고려 해가지고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려 건국은 1100주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보면. 그래서, 북한에도 고려의 대표 유적인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적 같은 것도 잘 보존돼 있습니까? 아, 제가 이번에 평양에서 평양성, 네네. 대동문, 우리로 치면 남대문과 같은 곳이죠. 네네. 보통문, 연광정, 이렇게 쭉 돌아봤고요. 네네. 그리고 개성에 갔을 때 바로 개성 만월대도 제가 가봤습니다. 네네. 바로 거기서 설명 듣기를 9월 말께 10월 초 남북 공동 발굴을 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고요. 네네. 아마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하고. 그리고 고려 박물관 옛날 고려 시대의 성균관을 그대로 좀 해서 박물관으로 하고 있어요. 박물관도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비치는 화면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뭔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연결을 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천규 평양 순회특파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